카이도 물어보죠. 미키한테 죽는 거 기분 어때냐고. 근데 카이가 물어볼 때 희한하게도 미키가 대답을 해줘요.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 건 그것이 무섭다가 정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카이한테는 대답을 했을까? 미키 17의 사랑은 카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나샤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해줬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섭다가 중요한 대답이 아니라 왜 대답을 해줬을까요? 제니퍼는 누구죠? 카이의 친구보다 더 넘어서야 돼요. 카이의 연인이에요. 나중에 그 나샤가 발표할 때 보면 그 카이 옆에 누가 옵니까? 다른 여성이 오잖아요. 이렇게 고개 들이밀면서 레즈비언이에요.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영화에는 꽤나 다양한 양상의 커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럼 어떻게 미키 17을 꼬셨죠? 양성애자인가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즈비언적 성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뒤에도 나타나요. 제니퍼가 자기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 연인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미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은 또 자기를 무시하거나 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사실 어떤 되게 중요한 정답을 얘기했다는 뜻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 교감한다, 반응해준다 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화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장면 보셨죠? 여기서 이제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크리퍼들이 막 가짜로 속이기 위해서 덩어리들을 만들잖아요. 마마 크리퍼를 위시해서 마샬이 누군지 모르게 막 헷갈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면 보시면서 이 크리퍼들을 보시면서 어떤 작품이 혹시 떠오르셨어요? 직관적으로 봉준호 영화 말고 떠오른 작품 없으셨어요? 저 크리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저 존재들 원래 소설에서는 더 진해 갖고 더 괴수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상대적으로 되게 귀엽게 묘사를 해버렸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퍼만 보면? 어? 어떤 에일리언. 에일리언? 에일리언하고 완전 다른데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오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안 보셨구나. 봉준호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옥자에서 미자가 되게 슈퍼한 어떤 소녀의 힘들 막 달리는 트럭에 뛰어내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야오의 소녀들 미래소년 코난이나 포비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가져온 것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인간과 곤충의 교감 혹은 어떤 매개 행성과의 교감이라는 점에서 나우시카의 그 벌레공주 얘기거든요. 원함이 되게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코아르 글에는 나우시카라고 썼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나우시카 말고도 다른 게 또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 그래서 보면 모노노케 히메에서 가짜 멧돼지 신들을 인간들이 위장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가짜 멧돼지들인데 멧돼지 무리가 섞여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 장면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사악함, 간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짜 멧돼지 탈을 뒤집어 쓰는 그런 위장술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유사해 보여요. 그 이미지는. 아마 봉준호 감독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연결됐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이런 얘기의 관련성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가 확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나우시카가 됐든 원령공주가 됐든 모노노케 히메가 됐든 사실 되게 비슷한 세계관이에요. 하야오의 작품들 중에서 인간과 자연의 교감과 실패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바로 저 크리퍼들과 인간과의 어떤 교감과 그것에서 마샬과 같이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 존재들의 이야기. 여기 모노노케 히메에서 대부분 왕의 휘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저런 짓들을 벌이게 되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태직펠브에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그 국가의 이름이거든요. 그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변
약간 군사를 여러 번 동원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다 이제 오무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바람개구리 나우시카를 보시면 거기서 비밀이 뭐냐면 오무를 포함한 이 모든 곤충들이 되게 무섭고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나우시카가 나중에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것들이 있는 부해라고 하는 공기가 오염된 그 체계 속에서 부해 밑바닥을 나우시카가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갔더니 밑에 물들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결국 부해가 뭐냐? 정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지구의 그 나우시카 뭐 지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경이 파괴되는 상징으로서 부해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건데 알고 봤더니 이 부해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화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서 만들고 있었다는 그 비밀을 나우시카가 발견하게 되면서 나우시카는 부해나 오무나 이런 벌레들에 대해서 괴물들에 대해서 되게 친근한 태도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캐릭터로서 묘사가 돼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하야오의 되게 중요한 대작들의 세계관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이번 작품인 미키 17에서도 그런 관련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크리퍼와 미키 17이 대화하는 장면도 있죠. 너 진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뇌가 터져? 라고 하니까 근데 왜 눈알이 터져? 고막이 왜 안 터지고 왜 뇌가 터지거나 왜 눈알이 빠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밑에 꼬마 그 크리퍼가 와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랬더니 인간처럼 개뻥을 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대사가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인간만 뻥을 치는 게 인간만 뻥을 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유머를 던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하야오적인 이 인간과 저런 자연적 생명체들 혹은 정령신에 해당하는 것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인간보다 더 영악한 어떤 정령적인 모습들도 있고 동시에 그들이 사실 갖고 있는 선의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하야오는 보여주고 있는데 원작에는 없는 거지만 이 미키 17 영화에서는 그런 유머까지 맨 마지막에 집어넣음으로써 꽤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옥자에서는 좀 함부로 다가가기 힘들었던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 배경이다 보니까 미키 17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죠. 도로시가 갖다 주는 그 통역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미키를 통해서 인간과 크리퍼의 어떤 관계성들 사실 이 니플하임은 인간 행성이 아니죠. 그들이 원주민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들을 뭐 인디언으로 보시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면 비슷한 얘기 원주민들과 친해지는 인간 얘기 뭐가 있었죠? 되게 유명한 작품 네, 아바타 맞아요. 생각하시는 게 다 맞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바타 같은 얘기들도 사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제국주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SF물에서는 사실 많이 또 나타나는 하나의 해결책 방안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난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 기억나시죠? 미키 18이 이제 마샤 죽일 거야 하는데 마샤는 그 앞에서 막 거의 무슨 교주처럼 노래 부르고 있고 뭐 거기 앞에 와 있고 옆에서 그 비둘기 같은 애가 뭐 찍고 있고 이게 트럼프의 어떤 것과 연상된다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서 항상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어요. 뭐 그렇든 아니면 상관없이 그러고 있을 때 일종의 뭐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 살인범인 거죠. 그래서 총을 쏘게 되는데 주변에 나타나서 제압을 하고 그 순간 미키 17도 달려와서 제압을 하고 그때 갑자기 크리퍼 새끼들이 그 돌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또 사격을 하게 되는 이 장면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식으로 난장판이 막 틀어지게 되는데 봉준호 영화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어떤 영화든 난장판 다 한 번씩은 보셨습니다. 어떤 거냐? 옥자에서 가장 유명한 그 회원 지하상가라고 해서 그런 관광지처럼 찍어놓기도 했는데 강남이나 회원이나 뭐 이런 데 지하상가들 가보시면 볼 법한 옥자가 나타나서 막 도망치다가 난리치는 장면들 혹은 이거는 괴물에서 현서가 납치되고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수많은 한국 사회의 어떤 메타포처럼 지금도 쓰이는 장면들인데 합동 어떤 분향소 같은 걸 만든 거죠. 체육관.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제서야 모여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또 막 여기서 접촉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송강호 접촉했다 그러니까 막 가스 뿌리고 막 연기 피우고 하는 장면들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난장판들은 봉준호 영화의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마더인데요. 마더에서도 장례식에서 김혜재 씨가 그 장례식장에 문화정의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아사리파이 되는 장면들. 그게 꽤나 한국적인 것이라고 봉준호 감독은 항상 강조하고 표현해 주는데 어김없이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아사리판들이 그대로 봉준호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인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봉준호 영화가 되게 힘주고 있는 모든 순간들 중에 하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부지 액션 아까 이제 잠깐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뭐 혐오스럽다 뭐 이런 단어고 이제 불어로 읽었을 때 아부지 액시용이 되고 불가리아 출신의 철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파나 이런 사람들이 쓰면서 20세기에 꽤나 중요한 용어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아부지 액시용의 사례는 더러움과 매혹, 뭐 기생충의 지하실, 그 남궁 현자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과 달리 그 안에는 어떤 더러움들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원래 철학적으로 대표적인 예는 어머니의 젖과도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더러움이나 그런 인식이나 약간 그 거리두기를 하지 않죠. 아이였을 땐 없어서 못 먹죠.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게 성인이 된다는 것, 사회화된다는 건 우리가 그걸 아부젝시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기 시작을 해요. 더 쉬운 예로 제가 강연 때 많이 설명드린 아부젝시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도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이번 영화 봉준호 영화 중에 대사가 제일 많은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 이렇게 저 침이 틀까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침은 싫지 않습니까? 타인의 침은 더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지하철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이렇게 거리를 두죠. 근데 여러분들은 침을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때. 당연히 침이 섞이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게 바로 아부젝시용이라는 거예요. 침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맥락의 논의에 따라서 더럽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사랑의 상징이 되거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게 아부젝시용. 아부젝시용은 그래서 봉준호 영화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 블록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더러운 벌레들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리칸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프로테인, 단백질 블록이었던 것처럼 봉준호 영화에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아부젝시용은 뭐냐? 미케말라 아부젝시용이죠. 어떻게 보면 무시의 대상인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죠. 사실은 쟤는 인간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부젝시용이 된다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롭지가 않은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배제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스테이크를 먹다가 구토를 하고 토하고 하는 것들도 구토라는 건 인간의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 아부젝시용인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돼서 나오는 미키의 존재가 사실 아부젝시용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이중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손이 잘려나가는 장면이에요. 초반에. 네. 미키는 신체가 계속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잘려서 우주에서 날아가는 거 보시면 그 되게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물론 아프시겠지만 동시에 혐오스럽겠죠. 그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익스펜더블. 이 바로 아부젝시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대단히 많은 그 혐오와 동정심과 존재성에 대한 질문들을 뒤엉켜서 하나의 덩어리 속에 질문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크리퍼는 오인받는 아의 부젝시용이죠. 원래 크리피란 말이 징그러운 것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거기서 오게 돼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고 징벌의 대상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거나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들로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나온 영화의 대사죠. 그 떨어졌을 때 마마 크리퍼가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안 잡아먹으니까 자꾸 프린트되어 고기 맛이 떨어진다. 왜 안 먹지? 이봐 나 육수 괜찮아. 맛도 좋아. 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게 봉준호 씨 아부젝시용의 유머예요. 나 상태 괜찮거든? 먹어봐. 익스펜더블이기 때문에 가능한 유머인데 되게 현실적으로 봐도 되게 기이한 유머죠. 봉준호는 이런 걸 사실 되게 좋아해요. 많은 영화들에서 이런 모티베이션들을 활용하는데 일상적이기보다는 그 비일상적인 것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혐오들을 되게 유머나 다른 차원으로 계속 승화해서 끌어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샬의 아내인 일파의 소스 애찬. 많이 보셨죠? 소스 관련된 장면 몇 분 나왔을까요? 여러 번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미키 17의 꿈 장면도 소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크리퍼의 꼬리, 새끼 크리퍼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것도 소스 타령을 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디너 때도 소스 타령을 해요. 그때 카이를 불렀을 때. 그때 꽤 우생학적인 대화들도 오고 가죠. 네 자궁은 완벽한 자궁이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여기가 그 섹스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인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구 통제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프라임 행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때는 섹스 해방을 외칠게 라는 식으로 마샬이 막 공약을 거는 그런 장면들도 보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꽤나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고 딥하게 했으면 훨씬 더 예민하고 풍부한 영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좀 펼쳐져만 있어요. 이걸 되게 잘 수렴해서 모아서 끌고 간다라는 느낌까지는 이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소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소스가 뭡니까? 음식 드실 때 소스에 집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질 페이스토 소스가 아니면 안 먹을 거야 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집착하는 소스가 있으십니까? 되게 부르주아틱한 거죠. 계급적인 거죠. 소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동자 계급이나 일반적인 계급 속에서는 소스가 아니라 메인 탄수화물이냐, 뭐 쌀이냐, 뭐 빵이냐, 이게 고기냐,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일파는 유일하게 계속 자기를 구별짓는 방법으로서 소스를 얘기해요. 소스는 구별짓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구별짓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 되게 강조하려고 들어요. 그럼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옷, 그쵸, 옷. 더 여성의 경우는 더 많은 거. 그렇죠, 백이에요, 명품백. 그건 구별짓기예요. 소스가 뭐냐? 명품백이다. 에르메스다.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미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소스 맛도 모르잖아 라고 아예 개무시당하는 존재이고 카이는 너 우리 편으로 들어올래? 너는 소스 맛을 좀 알 것 같은 앤데? 라는 식으로 자기 계급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섭의 대상인 그런 구별점들이 이 디너 장면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카이도 물어보죠. 미키한테 죽는 건 기분 어때? 라고. 근데 카이가 물어볼 때 희한하게도 미키가 대답을 해줘요.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 건 그것이 무섭다가 정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카이한테는 대답을 했을까? 미키 17의 사랑은 카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나샤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해줬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섭다가 중요한 대답이 아니라 왜 대답을 해줬을까요? 제니퍼는 누구죠? 카이의 친구보다 더 넘어서야 돼요. 카이의 연인이에요. 나중에 그 나샤가 발표할 때 보면 그 카이 옆에 누가 옵니까? 다른 여성이 오잖아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이밀면서 레즈비언이에요.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영화에는 꽤나 다양한 양상의 커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럼 어떻게 미키 27을 꼬셨죠? 양성애자인가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즈비언적 성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뒤에도 나타나요. 제니퍼가 자기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 연인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미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또 자기를 무시하거나 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사실 어떤 되게 중요한 정답을 얘기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 교감한다, 반응해준다 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네들이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꼬리를 자르라면서 보내주는 거죠. 꼬리 뭐에 쓰려고? 소스. 이 얘기는 되게 소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샬의 부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꼬리로 소스를 만드는 일파고 소스를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우상적 태도가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너의 카이를 부른 이후 완벽한 자궁 소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 구별짓기의 기호가 되고
미키의 꿈장면 뭐로 만들어지는보다 중요한 건 먹는 것 그 자체다. 1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중요한 건 1파의 어떤 계급자 입장에서는 뭐로 만들어진지 이게 크리퍼의 꼬리든 이게 뭐 너의 발가락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소스를 맛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계급적 의식이 1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소스와 함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얘네들이 나간 것도 결국엔 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뭐 저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꼬리 100개만 자르고 와 라고 하는 미션을 간 거예요. 황당한 거죠 사실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들을 보낸 것도. 그리고 미키를 사랑하는 여자들 이제 대충 말씀드렸지만 나샤 영화에서 정확히 대사 나오죠. 하지만 나샤는 언제나 날 사랑했다. 그리고 카이가 있고 그리고 도로시도 그 관심이 많죠. 이번에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더니 괜찮아요 15분이 주어졌어요 라면서 좋아하고 끊임없이 미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물론 약간 거기에 호기심과 어떤 과학자적 태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미키를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마 크리퍼도 여기에 속해요. 살려주잖아요. 침입자를. 최근에 이제 시네스필에서 당연히 봉준호 감독님 뭐 인터뷰도 하고 특집도 냈는데 김서희 평론가가 쓴 글 중에서 봉준호 영화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아이에 대한 존재예요. 뭐 옥자에서도 아이들, 아까 슈퍼돼지도 그렇고 뭐 세주나 현서 같은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아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괴물의 아이라는 표현으로 통해서 아이라는 것이 봉준호 영화에서 어떤 희망의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봉준호 영화 세계에서 미키 17 생각할 때 떨칠 수 없는 지점은 아이들이 없다. 특수한 행성을 배경으로 하며 선발된 요원들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답이 안 된다. 개척선의 예외적 존재라고 할 정치인 부부 마셜에게도 자녀가 부재하고 이들은 젊은 대들의 성행위와 출산을 통제하려는 야욕을 내비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출산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게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20세기 사회의 특징이에요. 출산 한국도 그렇잖아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저희 아버지 세대 때 그랬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아무도 안 나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로 맞이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전의 사회는 생사여탈권이에요. 고대 군주들은 죽여요. 너 죽여. 바로 사용하면 죽음에 관련하는데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탄생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아이라는 문제는 태어난 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메타포가 되는데 봉준호 영화에서 아이들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생명을 돌보거나 끝까지 생존했다. 프란다스에게서 실종된 반려견을 찾기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이제 막 초등학생이나 아이가 나오고요. 괴물에서 괴 생명체에 납치된 현서는 자신보다 어린 소년 세주예요. 세주를 만나 그를 보살피고 결국에는 현서를 대신해서 세주가 나중에 송강호와 같이 밥을 먹게 되죠. 설국열차에서 요나는 지하에 갇힌 기차를 움직이는 동료로 소비되던 어린 소녀와 함께 나중에 살아남게 되고 옥자에서 미자는 자신의 반려돼지를 도살장에서 구출한다. 한편 개척선 내부에 벗어나면 어린 생명체들의 기하급수적인 발생 양상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크리퍼들은 애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크리퍼의 분노는 애기들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 애기를 줄까? 그게 한 마리 죽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미키가. 그러니까 이름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다 이름을 기억할 줄로. 이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모두가 큰 덩어리가 하나로 동시에 아이들 되게 중시하는 사회예요. 근데 이 리프라임에 온 이 인간들 거주체는 아이들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없다. 그것이 되게 대비되는 점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어요. 리프라임 행성에 먼저 했던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작고 어린 생명체들은 제한적인 방식의 진화에 대응하여 자기 복종 반응 생산에 책임입니다. 뭐 성행위가 사실상 금지된 인간의 규칙을 비틀어 말하자면 생명체들은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정체들의 외화로도 보인다. 뭐 어렵게 들리는데 어쨌든 부재한 것을 대신해서 그 죽거나 폐기된 존재들이 귀환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굳이 아이적 존재는 누구냐면 미키예요. 아이가 없는데 미키는 바로바로 태어나잖아요. 바로바로 갓 태어난 게 뭐예요? 애기죠. 애기예요 사실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의미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듯이 애기야말로 이 영화에서 봉준호 영화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위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존재가 바로 미키다. 미키 17은 더더구나 되게 순수해 보이고 소년성을 지니고 있는 패티슨.
이 분은 되게 아이적인 어떤 미소년적인 그런 그 외향을 가지고 있는 배트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트맨도 약간 철이 안 드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캐릭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크리퍼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행성을 가득 메운 광경의 영화 속에서 이름 없는 엑스트라 혹은 그래픽 임무에 대체된 군중의 자리를 연상시키다. 대규모 전투 학살 장면 속에서 엑스트라는 의미 없이 죽거나 살린다. 크리퍼의 존재 역시 이 같은 대규모 학살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옥자에서 아까 도살장 장면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퍼의 꼬리에서 식용소스의 잠재력을 발견해 리파가 이들의 꼬리를 최대한 많이 잘라올 것을 목령한다.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에 불과한 크리퍼의 중부 학살을 묘사하는 것은 인간화된 캐릭터를 처리하기는 보다 손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위키 10주에서 크리퍼의 죽음은 한정적으로 드물게 묘사되고 케네스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인 크리퍼는 나샤의 도움으로 불구덩이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난다. 결국 아이를 구하는 장면인 거죠. 누가? 나샤가 입으로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래서 손이 묶인 나샤가 입과 이를 이용해 끝까지 끈을 지탱해 크리퍼를 구하는 장면은 옥자에서 옥자가 붉은 독군을 입으로 지탱해 그 위자를 구하는 장면과 짝을 이룬다. 이제 구조해야 될 최우선 대상 목록에는 아이들과 동물에서의 크리퍼라고 하는 생명체가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적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엔 사실 아이적 존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성찰해 준 거예요. 이걸 좀 더 나가면 다시 정립을 해보자면 매번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미키가 바로 아이적 존재, 봉준호 영화에서 나오는 이 아이의 존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석유유체 유나 괴물의 세줄과는 현서처럼 뭔가를 구원해내는 존재로 등장하고 미키, 옥자를 구하는 미자처럼 미키 18은 성격이 좀 다른 미키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조금 괴팍한 어른스러운 미키이기도 하다. 자신이 자식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미키 18에게서도 뭐 어른성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희생하는 되게 순진한 어떤 아이성에 희생하는 존재의 모습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은 기호들에 관련된 건데 C3죠. 저 성애적 표현의 기호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기를 데려와 라고 하는 신호로서 읽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이전에 봉준호 영화에서 꽤 기호들이 중요하거든요. 뭐 기생충에서 보시면은 그 인디언 텐트에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라든가 아니면 그 등의 신호라든가 모스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떤 메시지로서 봉준호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 이런 기호들적 요소들이 되게 흥미롭게 묘사가 되고 있다. 도로시의 번역기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볼 장면과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된다는 거. 이 장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진짜 프린트돼서 뚝 떨어져요. 받치는 것도 없잖아요. 진짜 프린터기에서 종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러 노골적으로 그렇게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장면에 되게 눈길이 갔고 심지어 복제할 때도 벽돌 같은 거 놓고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그럼 카트리지 같아요. 프린터. 그런 연상 기법들을 쓰긴 썼다. 딱 그렇다 아니다라고 그건 뭐 본 감독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저런 장면들에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이 A4 용지처럼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런 미래가 온다면. 옥시조인이었었어요. 맞죠? 옥시조인. 크론을 연상케 하고 아카디 3.0 그 다음에 뭐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불리는 명칭도 있고 꽤나 많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 헷갈릴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런 명칭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아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이 섹스에 관한 통제가 이 이야기 안에서 꽤나 중요하게 인구 통제 방식인 동시에 생명과 관련된 이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땐 푸코나 조르주 아감베 같은 이탈리아 철학자들 혹은 이탈리아의 수많은 최근에 그 에스포지토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정치에 대한 연구들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틀러 때부터 계속 시작됐던 인간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 계엄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한 단계 넘어왔을 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통제력과 국가 통제의 어떤 합리화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통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드려서 보고 있다. 영화 초반부에 마샬이 그 섹스에 관련된 이런 통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유심히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아마 나중에 더
긴 글들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들도 인문학적으로 성찰이 돼서 나올 것이다. 그에 비해서 크리퍼들은 진짜 다산을 중시하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여요. 물론 딱 봐도 여기는 어떻게 출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냥 장우동체인 건지 아니면 암컷과 수컷이 구별된 것인지 그런 어떤 성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로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다. 어쨌든 그들은. 그리고 아이가 항상 어른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들은 인간들의 묵시록적 상황과 너무나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묵시록인 건 사실은 그런 가족적 체계나 아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들이 없는 채 그걸 모든 걸 익스펜더블로 대체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돌입하게 되는 순간 근데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지금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아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에 대한 그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이를 키우는 건 무슨 문제로 환원해버리니까? 돈 문제로 환원해버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자본주의가 잠식당하는 순간에 우린 더 이상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익스펜더블을 데리고 있는 이 마샬과 그 휘하에 있는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끔찍한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까지 예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설정의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장면의 의미께서 미키 하다가 미키 만스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 고유성으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친놈 때문에 멀티플 법이 만들어졌고 뭐 연구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법적인 부분을 딱 언급한 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멀티플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데 원작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되면 혼자 먹을 걸 둘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꽤나 괜찮은 설정의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쓰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농담처럼 둘이 나누면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좀 아쉬웠다. 사실 이게 멀티가 된다는 건 그렇잖아요. 둘이 나눠야 된다는 건 우리의 인간의 재화의 한정적인 특히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한정적 재화적 조건 속에서는 항상 그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거든요. 왜 고대사에서 전쟁이 벌어졌겠습니까? 쌀이 여기밖에 안 나는데 저 쌀을 뺏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침략해야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였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재화를 둘러싼 자원을 둘러싼 싸움이었고 사실 왜 중동 지방을 둘러싸고 수많은 국가들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 거기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석유예요. 그게 제일 큰 거죠. 미국은 자기 석유는 안 쓰면서 그냥 그 석유 갖고 싸게 쓰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석유가 진짜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역시 21세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풍자. 봉준호 감독이 정치적인 메타포를 안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니까 저는 좀 단순했어요. 너무 1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저 배우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떨어졌어요. 온도가. 저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덜어내는 게 더 좋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일정하게 보면 그 정치적인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모습들을 항상 불어넣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미키와 나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되게 평면적으로 보여요. 과거의 다른 작품들에서 되게 모순되거나 뭐 주인공의 모습 포함해서 여러 모순된 부분들이 좀 더 다 2차원적으로 좀 나열된 느낌을 주고 미키도 17과 18로 나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성격을 두 가지를 한 인물에 부여했던 걸 나눠버리게 되니까 그게 또 되게 단순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합적인 인물을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게 봉준호 감독의 어떤 문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엔 좀 전반적으로 아까 도로시 같은 경우도 되게 뭐 매력적인 참 귀여운 부분이 있게 느껴지긴 했지만 역시 단순해 보이고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다 풀어내지 못한 채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뭐 티모 같은 경우도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는 꽤나 영악한 그 현실 적응자라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모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미키 17간 대비가 이제 미키는 되게 어리숙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그런 순진한 캐릭터고 결국 잘 보면 둘의 관계에서 그 미키가 당한 거죠. 티모한테. 마카롱 사업은
티모의 획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의심스럽게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모 정도가 조금 더 배리어가 있는 캐릭터인데도 아주 크게 이전처럼 느껴지진 좀 않았다. 그런 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SF 영화로서 니플하임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SF는 고전적 바탕은 지리학적, 그 공간적 상상력과 연결되게 마련인데 프랭크 허버트 원작을 영화로 온 게 아마 듄 거기서 보면 듄의 모래와 물을 떠올리면 되게 충분해요. 거기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공간적 설정이자 세계관의 설정으로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티모시 살라메의 듄 같은 경우에 얘가 왕자가 되는 과정,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왕자의 게임 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행성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왕자의 어떤 이 귀족의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니플하임 행성이 그냥 뭐 춥다, 크리퍼들이 많다. 근데 보통 여기 가면 목적이 있거든요. 자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바타에서도 거기에 자원들을 노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원들이 뭔지 뭐 없는 거예요. 특히 듄에선 이 스파이스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뭐 폭파시키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런 세계관들을 너무 안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SF물로선 좀 아쉽다. 그리고 크리퍼들은 왜 여기서 저런 식으로 생존하게 됐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많고 착하고 뭐 선하고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은 대비적으로 보여주지만 크리퍼들은 이곳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들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드러나는 건 꽤 많은 캐릭터들의 숫자와 이들의 복잡한 관계들. 마샬을 따르는 부하들 중에서도 은근히 그 나중에 이제 반란을 저지려 딱 그 일파가 손을 딱 베게 되니까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역시 그 반란과 배신들의 관계에서 설국열차에서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건 그런 거였잖아요. 설국열차에서 결국 꼬리칸에서 앞까지 커티스가 갔는데 윌포드와 만났을 때 윌포드가 길리엄 노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설국열차 안 보셨군요. 기억나세요? 길리엄 노인. 사실 꼬리칸의 길리엄 노인이 윌포드와 내통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세계는 그걸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거기서도 인구 통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내가 왜 몇십 명을 딱 죽였는지를 윌포드가 설명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인구 통제에 대한 균형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스란히 오늘 보신 미키 17에도 통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같이 또 연결되어 있다. 이게 봉준호가 인간 사회 공동체 구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은 오늘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둘 끌렸던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미키 17에 대해서 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의 감독이 이 정도 세계관들을 견지하는 건 여태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놀랍긴 놀랍다. 대단하긴 대단하다. 뭐 이건 국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뭐 미국의 감독들 혹은 뭐 다른 감독들도 미국에 가서 영화를 찍을 때 뭐 워너브라더스가 직접 저렇게 영화를 찍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영화를 가지고 이 정도 영화를 견딘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확인하셨고 또 우리가 이 영화 이후에 또 다른 봉준호 영화 6년은 좀 길긴 긴 것 같습니다. 3, 4년쯤 됐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